사람이 제일 무너지는 순간은 남에게 모욕을 당할 때가 아니라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릴 때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은 한 번만 믿어도 평생을 흔듭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이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속여온 집이 있었습니다. 그 속임이 돈 때문이었는지,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복수 때문이었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을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버틸 힘이 됩니다. 광주 외곽, 겨울바람이 골목을 칼처럼 파고드는 동네에 3층짜리 오래된 상가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분식집과 세탁소가 불을 켜고 밤이 되면 2층과 3층 창문에 형광등 빛이 얇게 새어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3층에 박순덕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2, 키는 작고 어깨는 더 작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손등에는 물일로 생긴 잔주름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연고 냄새가 집안에 은근히 퍼졌습니다. 순덕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 말하면 오래가는 성격이었습니다. 순덕에게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둘째 딸 박지연, 막내 아들 박도윤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순덕은 늘 가족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을 속으로만 삼켜왔습니다. 그 말이 겉으로 나오지 않게 입술을 꽉 깨물면서 말입니다. 큰아들 민수는 51였습니다. 얼굴은 반듯했지만 눈빛이 늘 바빴습니다. 자기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 며느리 서미정은 48이었습니다. 미정은 말이 화려했습니다. 예쁘게 웃다가도 눈이 순덕에게 꽂히는 순간 웃음이 싹 지워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뭐든 돈이에요. 그 말이 미정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둘째 딸 지연은 46,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잘 살피는 딸이었고 엄마에게 잘하려 애쓰는 편이었습니다. 막내 도윤은 43, 택배 일을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끔 엄마 집에 들러 전구를 갈고 세탁기를 옮기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주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내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가족끼리만 아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누군가의 눈에 들어가면 곧장 오해로 바뀔 만큼 이상하고도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절대 집 이야기를 하지 말자. 순덕이 처음 꺼냈고 지연과 도윤이 끝내 고개를 끄덕인 약속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으면 더 이상한 약속이었습니다. 집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집이 너무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상가주택은 남편 이름이 아니라 순덕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여보, 내 이름으로 두면 언젠가 누가 덤빌 것 같아. 당신 이름으로 해둡시다. 순덕은 그때만 해도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민수는 부쩍 집에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니 걱정돼서요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수의 시선은 벽지나 장판보다 등기부등본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차피 저희가 모셔야 하니까요. 명의 정리도 미리 해두면 좋지 않습니까? 말은 곱게 했지만 그 속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부터 순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말을 지키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돈이 없는 엄마, 볼품없는 엄마로 남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결심은 혼자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과 도윤도 엄마와 함께 거짓말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 합심해 한 사람을 속여온 이유, 그 이유는 겉으로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속으로는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엇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날 밤 미정이 민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순덕은 듣지 못했지만 다음 날 민수의 손에는 요양보호사 전단지와 재가복지센터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계시다 큰일 나면 저희도 부담입니다. 차라리 저희 집으로 오시죠. 순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가면 너희는 편해지겠지. 민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인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정이 뒤에서 툭 던졌습니다. 대신 어머니도 현실을 좀 보셔야죠. 관리비도 나오고 약값도 나오고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 지연이 엄마 집으로 왔습니다. 귤 한 봉지와 뜨거운 찐빵 냄새를 봉투째 안고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날 데려가겠다네. 지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엄마 숨 막혀요. 순덕은 딸의 손등을 쓸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도윤도 그날 밤 늦게 왔습니다. 택배 상자 테이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종이 베인 상처가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큰형 집으로 가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민수가 원하는 게 뭔지 봐야 한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꺼낸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큰오빠 요즘 빚이 심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미정 언니도 카드값이 순덕의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는구나. 순덕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뒤 민수는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요. 집을 제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절약됩니다. 순덕은 종이를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종이 냄새가 유난히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는 내가 늙으면 내 마음도 내 명의로 바꾸고 싶겠구나. 민수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미정이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비꼬세요? 이 시대에 준비 안 하면 바보예요. 그날 이후 민수와 미정은 더 노골적으로 순덕을 몰아붙였습니다. 전화는 하루에 2번씩 왔고 말투는 점점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어머니, 도윤이랑 지연이도 결국 돈 때문에 엄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순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과 도윤은 엄마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민수는 오히려 동생들을 의심하며 엄마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덕은 지연과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을 봐야 한다. 민수는 결국 엄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순덕은 짐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하나, 남편이 남기고 간 만년필 한 자루, 그리고 찻잔 2개뿐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빌라 계단에서 이웃이 말했습니다. 순덕 아주머니,
이제 큰아들이 모셔가나 봐요. 좋네요. 순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딱딱하게 말라가는 장작 같았습니다. 민수 집은 아파트 12층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섬유유연제 향이 강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미정은 순덕이 방에 들어서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대신 밤에 화장실은 조용히 다녀오세요. 애들 공부 방해되니까요. 민수는 가만히 있었고 순덕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반찬이 놓였습니다. 순덕이 젓가락을 들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은 조금만 드세요. 요즘 쌀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순덕은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한테 그런 말은 미정이 곧장 받아쳤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요즘은 효도도 현실이에요. 며칠 뒤 민수는 또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 서류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척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가서 인감만 떼면 됩니다.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행은 도윤이랑 같이 가겠다. 민수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왜요? 제가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손을 잡고 내 등을 떠밀 때가 있어. 그래서 그렇다. 그 말에 미정이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드라마 보세요? 무슨 등을 떠밀어요. 어머니가 돈을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는 말끝을 비틀었습니다. 아, 혹시 어머니 집 숨겨둔 거 있어요? 그거 도윤이랑 지연이한테 주려고?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과 도윤이 떠올랐습니다. 동생들이 엄마에게 돈을 바라고 붙는다고 몰아가는 그 말이 엄마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칼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야 하는데 엄마가 너희 때문에 욕을 먹게 한다. 지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큰오빠가 엄마를 흔드는 거예요. 엄마 마음 흔들려서 서류 쓰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말 민수는 친척들까지 불렀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가족끼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거실에 앉은 사촌과 이모들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해두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어머니가 혹시 치매 초기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순덕은 귀가 멍해졌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손톱처럼 심장을 긁었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가 늙었다고 내 정신까지 가져가려 하냐? 민수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입니다. 나중에 분쟁 나면 더 피곤해요. 그날 밤 순덕은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파트 바닥 난방이 따뜻해도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미정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서류만 쓰게 하면 끝이야. 도윤이랑 지연이 때문에 불안해.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 편은 없어. 다 우리 편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편이 없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다음 날 순덕은 일부러 더 초라해졌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도 대충 묶고 약국 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도윤에게는 더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끝까지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자. 끝까지. 지연은 눈물을 삼켰고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흔들립니다. 미정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시는 거 쉬운 줄 알아요? 그 말에 순덕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움켜쥐는 거다. 결정적인 모욕은 은행에서 터졌습니다. 민수는 순덕을 데리고 은행에 갔고 미정도 따라왔습니다. 은행 안은 따뜻한 히터 바람이 돌았고 번호표 기계에서 띠링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민수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감 변경하고 계좌도 제 앞으로 정리하려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동의하십니까? 그때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왔다 갔다 하셔서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수는 곧장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빨리 사인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말에 순덕의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들 앞에서 죄인처럼 서 있구나. 순덕은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남편이 말하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특히 가족은. 그리고 순덕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은 안 한다. 민수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창구 앞에서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정말 길바닥 나앉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지영과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민수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확실히 봐야 한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순덕은 말했습니다. 민수가 가장 원하는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끝내자. 순덕은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명목은 간단했습니다. 아빠 제사도 다가오고 가족끼리 한번 모이자. 민수는 그 말에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 말은 곧 집을 넘기기로 했다라는 뜻으로 퍼졌습니다. 모임 장소는 상가주택 2층에 비어있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남아있고 창문 틈으로는 먼지가 살짝 빛을 탔습니다. 순덕은 그 공간에 작은 탁자를 놓고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고 미정은 진주 귀걸이를 달고 왔습니다. 지연은 엄마 옆에 앉았고 도윤은 문 쪽에 서서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서류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다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때 순덕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그거.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뭐가요? 순덕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며칠 전 내 방에서 가져갔지.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연은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순덕은 떨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었어도 내 눈은 아직 살아있다. 내가 내 인감 찍힌 종이를 들고 나가는 걸 봤다.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을 도둑 취급하세요? 순덕이 고개를 돌려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둑 취급이 아니다.
도둑이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거다. 그 한마디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모욕하십니까? 순덕이 말했습니다. 모욕은 내가 나에게 했다. 은행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정신을 팔아먹었다고 말했지. 민수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얼굴이 알려진 노무사였습니다. 지연이 미리 불러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의 의뢰로 왔습니다. 현재 이 상가주택과 관련된 권리관계 그리고 최근 시도된 서류 처리에 대해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권리관계요? 이 집은 어머니 거고 어머니가 저한테 변호사가 조용히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3년 전 가족 신탁 형태로 이 재산을 보호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수익권은 어르신이 가지며 관리권은 지연 씨와 도윤 씨가 공동으로 맡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명시적으로 관리권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저만 제외입니까? 순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가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몫으로 보니까. 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큰아들이 장남인데. 순덕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장남이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주는 거다. 그 순간 변호사가 더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수 씨가 준비해온 증여계약서와 인감 관련 서류는 어르신 의사 확인이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일부 서류에는 어르신의 필체가 아닌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어 경찰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지가 떠다니는 소리까지 들릴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덕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려고 한 게 아니다. 민수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저를 몇 년 동안 속였어요? 왜 집이 없는 것처럼, 돈이 없는 것처럼? 순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이유다. 그리고 순덕은 처음으로 가족이 합심해 민수를 속여온 진짜 사정을 말했습니다. 민수가 빚을 지기 시작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때 민수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가 사내 돈을 잠깐 돌려 맡기 하다 문제가 커졌습니다. 가족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연은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민수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나 망하면 끝이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한 번만 넘기면 다 해결돼. 그날 지연은 엄마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질까 봐서였습니다. 대신 지연은 도윤과 상의했고 둘은 엄마에게 큰오빠가 엄마 재산에 손댄다라는 사실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민수에게는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야 멈춘다. 즉, 이 속임은 민수가 엄마 재산을 담보로 빚을 메우려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민수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를 완전히 파멸로 떨어지기 전에 잡아두려는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순덕이 가난한 척한 이유는 자식에게 복수가 아니라 자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자식을 시험하는 잔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밟았다. 그 말이 끝나자 민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고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민수 앞에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더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사용했던 서류들 중 일부에서 실제로 위조 정황이 잡혔고 은행에서 시도한 인감 변경 과정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나 안 했어라고 버티려 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그 소문은 친척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 민수 편을 들던 이모는 전화를 걸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순덕아, 그래도 장남인데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냐? 순덕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모, 장남이 어머니 정신을 팔아먹었다고 말하는 건 괜찮고 어머니가 장남을 막는 건 너무한 겁니까? 이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후폭풍은 미정에게서 터졌습니다. 미정은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곧 넘어온다고 했잖아.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미정은 집안을 뒤엎듯 물건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는데? 그 소리는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미정이 미운 건 맞지만 미정도 결국 돈에 목매게 만든 것이 민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벌이었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개인 문제라고 했지만 결국 민수는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빚을 돌려막던 구멍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술집에서 야, 너 진짜 엄마 등쳐먹으려 했다며?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순덕은 조용히 자신의 책임도 껴안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겁니까? 남편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순덕은 사진 속 남편 눈빛이 말하는 듯 느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자식을 살리려 하고 있네. 이때 뜻밖의 사람이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처음부터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순덕은 말없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제가 친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몸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민수가 어머니 집만 넘기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저도 눈이 뒤집혔어요. 순덕은 차갑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정신을 팔아먹었다고 했니? 미정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은행에서 제가 제일 못할 짓을 했습니다. 순덕은 그날 처음으로 미정의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욕심만 있는 눈이 아니라 두려움이 잔뜩 박힌 눈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 이 집안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조금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민수는 돈이 무서웠고 미정은 가난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가장 약한 노인 하나를 밟고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죗값도 필요했고 동시에 마지막 기회도 필요했습니다. 순덕은 가족을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에게 길을 하나는 남겨야 한다. 다만 그 길은 쉽게 걷게 하면 안 된다. 순덕은 변호사와 상의해 민수의 빚 문제 중 일부를 정리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갚아야 한다. 내가 대신해주지 않는다. 단 그가 진짜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다. 지연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큰오빠 다시는 못 믿겠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큰형은 선을 넘었어요.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주는 게 아니다. 길을 주되 넘어야 할 언덕을 만들어주는 거다. 민수는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헝클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죽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이 눈을 크게 떴고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덕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죽고 싶었으면 은행에서 내 정신을 팔아먹었다고 말했겠니?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민수에게 일을 하나 맡겼습니다. 상가 1층 분식집과 세탁소, 2층 빈 점포의 임대 관리와 수리,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작은 쉼터 공간 만들기였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다시 세우는 동안 남도 세우는 일을 해봐라. 그래야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알게 된다. 민수는 처음엔 버거워했습니다. 벽지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점포를 청소하고 낡은 형광등을 갈고 겨울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막는 일을 하면서 손이 부르텄습니다. 그때 도윤이 말없이 와서 공구를 건네주었습니다. 큰형, 이거 잡고 하면 손 덜 베어요. 민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한테.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일단 하세요. 지연도 와서 도면을 그리고 쉼터에 놓을 의자를 고르고 어르신들이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작은 주방을 꾸몄습니다. 민수는 동생들이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민수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미정에게서 왔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민수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당신이 바뀌기 전엔 나는 같이 못 살아.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정은 순덕에게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순덕은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미정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밥 해드릴게요. 제가 그날 은행에서 했던 말, 제가 평생 갚을게요. 순덕은 그날 미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용서를 가볍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정이 매일 아침 쉼터에 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며 한 걸음씩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국 드세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손이 참 야무지네. 그 말에 미정이 잠깐 울었습니다. 저 칭찬 오랜만에 들어봐요. 민수도 변했습니다. 쉼터가 자리를 잡자 민수는 동네에 소문이 도는 걸 들었습니다. 그 집 큰아들 망했다더니 요즘 매일 와서 공사하고 청소하더라.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겠지만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바닥을 찍었고 이제 올라가야 한다. 마침내 민수는 엄마 앞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돈으로 받습니다. 순덕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걸 인정한 날부터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족이 합심해 한 사람을 속여온 이유는 단순히 돈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추게 하려는 아주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모욕을 당했고 동생들은 형을 미워하면서도 죄책감을 품었고 며느리는 욕심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바뀌려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가족이 여러분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느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짜 소중한 마음은 늘 그 뒤에 숨어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